요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갑고 밤에는 자주 깨서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식어가면서 그 뒤를 따라 여러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살, 거의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이승호입니다. 젊을 때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분명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핵심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큰 병명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대체로 정상이고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안고 계시지요. 몇 해 전 만났던 78살의 한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살며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을 재보니 오랫동안 정상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보아왔습니다. 몸이 서서히 차가워질수록 피로는 쉽게 쌓이고 회복은 더뎌지며 작은 자극에도 불편함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음식과 환경 속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부터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쉽게 식어가는지, 그 차가움이 어떻게 여러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직접 경험하며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정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인지는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천은 우리 몸이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속도와도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몸이 잘 돌아간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병명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서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천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범위의 천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심장도, 장기도, 근육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런데 천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여러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신진대사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비슷하게 움직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둔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쉽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면역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분들이 많지요.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천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몸의 방어력도 함께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회복 속도까지 느려지면 작은 불편함이 오래 남고,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지나갔을 일들이 며칠씩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 저하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지요. 이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속도가 함께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이 낮아지면 몸은 늘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져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쉽게 찾아옵니다. 밤에는 피곤한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꿈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들을 단순한 노화의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생활을 함께 들여다보며 느낀 것은 이 대부분이 환경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쌓여온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몸의 기본 리듬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다시 조절해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은 한번 떨어지면 영영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원인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예전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차가워졌을까요? 과거보다 더 편해졌는데, 더 잘 먹고 더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춥지 않은데 몸은 차갑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은 아닌데요. 여름에는 오히려 더위를 많이 느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몸 상태를 살펴보면 속은 오래전부터 차가워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느끼는 온도와 몸속의 온도는 생각보다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계절의 변화에 몸을 맡기며 살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된 공간에서 지냅니다. 밖이 덥든 춥든 몸은 늘 비슷한 온도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편리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몸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며 움직일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중심의 생활은 천을 서서히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 시원함이 오래 지속될수록 몸은 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땀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열을 만들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거의 땀을 흘리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몸이 살아 움직이며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가 사라지면 몸의 리듬도 함께 느려집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역시 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밖에서는 숨이 막힐 듯 더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서늘한 공기가 몸을 감싸지요. 이 순간마다 몸은 급하게 적응하려 애씁니다.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인데, 이런 변화가 반복될수록 자율신경은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몸 안에서는 작은 피로가 계속 쌓여가는 셈입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63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여름이면 늘 긴 팔옷을 챙겨 입고 다니셨습니다. 더위를 잘 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금세 몸이 으슬으슬해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땀은 잘 나고 더운 곳에서는 금방 지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위를 타는 체질 같았지만 배와 허리를 만져보면 차가운 기운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겉은 더운데 속은 항상 냉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버텨냅니다. 문제는 적응은 잘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스스로 회복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환경, 움직임이 적은 생활, 땀을 흘릴 기회가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몸속의 차가움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쌓입니다. 이 차가움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일상이 되고 잠이 얕아지고 작은 불편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야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변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식어가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잘 버텨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원인, 바로 식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천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생활을 함께 지켜보며 얻은 아주 솔직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의 방향을 정합니다. 특히 천과 관련해서는 먹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론이고 겨울에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의 시원함은 분명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이 몸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입안에서 느끼는 감각보다 훨씬 느리고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것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몸은 열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 보관된 음식, 차게 먹는 반찬, 빠르게 먹고 끝내는 식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을 중심으로 한 식사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차갑게 보관된 음식을 그대로 꺼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하루 이틀 이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차가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함과 건강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울 때 시원한 것을 먹으면 몸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건 잠시의 감각일 뿐. 몸속에서는 오히려 균형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위장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소화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위와 장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처리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 자주 들어오면 위장은 늘 부담을 안고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흡수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니 점점 더 절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고 한번 아프면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특별히 나쁜 걸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식사량이나 음식의 종류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먹는 온도와 방식까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늘 들어오는 것에 맞춰 반응합니다. 차가운 것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그에 맞는 상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점은 차가운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무심코 반복되는 선택이 몸의 기본 상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특별한 약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먹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천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먹는 방식이 천을 어떻게 빼앗고 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 졸림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밥만 먹으면 졸리고 잠깐 쉬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몸은 소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혈액을 위장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생각보다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듭니다. 근육으로 가야 할 에너지, 뇌로 올라가야 할 혈류, 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사작용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사 후의 무기력함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머리는 멍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배가 불러서 졸린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열 생산이 잠시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열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고 뇌와 간 역시 청과 에너지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가끔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혹은 간식까지 포함해 과식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늘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긴 상태로 지내게 되고 열을 충분히 만들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천은 조금씩 낮아지고 피로는 쉽게 쌓이며 회복은 점점 더뎌집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늘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묻지만 그 답은 식탁 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상태를 냉이라고 하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정체되는 상태를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과식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르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도 탁해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열과 영양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통증과 피로가 몸에 여기저기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늘 뻐근하고 허리가 쉽게 무거워지며 다리가 잘 붓는 분들도 많습니다.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는데 몸은 늘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이 정체되고 천이 낮아진 환경에서는 작은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2살 환자분은 식사 후마다 소파에 앉아 깜빡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본인은 밥 먹고 졸린 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냐고 웃으셨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식사량이 늘 일정했고 배가 불러도 남기지 않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화에 여유가 생기면 혈액은 다시 근육과 뇌, 간으로 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이 만들어지고 천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몸이 다시 움직일 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식은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라 천과 혈류, 그리고 전신의 리듬과 깊이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떤 성질의 음식을 선택하느냐 역시 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음식이 가진 성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덜 짜게 먹는다고 항상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느껴온 현실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소금입니다. 짜면 몸에 해롭고 싱거워야 몸에 좋다는 인식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듯이 몸을 차갑게 만드는 선택들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 냉장 보관된 음식, 날것에 가까운 식사들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냉한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싱겁게 먹는 습관이 더해지면 몸은 열을 붙잡아둘 힘을 잃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몸이 그것을 따뜻한 에너지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식에도 성질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돕는 음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념은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에 가깝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 지나치게 부드럽고 차게 먹는 음식들은 대체로 몸을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뿌리채소나 향신 성분이 있는 식재료,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들은 몸의 열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질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염분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장기간 염분을 과도하게 제한한 분들 중에는 손발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며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압 수치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몸 전체의 활력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제소금은 맛은 강하지만 몸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 몸의 균형을 돕는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짠맛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금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짜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생활, 차가운 환경, 차가운 음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염분까지 과도하게 줄이면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몸은 열을 만들어낼 재료와 조건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는 깊어지고 회복은 느려지며 작은 불편함이 오래 남습니다. 천을 지키는 방향의 선택이란 극단을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싱겁게도 무조건 짜게도 아닌 몸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식사입니다. 음식의 성질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며 필요한 만큼의 염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조정들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다시 열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다면 무엇이 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돕고 과하지 않게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천관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생강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생강은 약이 되기 전부터 음식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제가 생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떠올리면 먼저 약효를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와 사람들의 몸을 지켜온 재료였습니다. 특별한 처방이 없어도 몸이 필요로 할 때 곁에 두고 먹어왔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강은 늘 비슷한 자리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지역과 문화는 달랐지만 사람들의 경험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순환이 막히고 순환이 막히면 불편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과학적 용어가 없던 시절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을 올리고 흐름을 되살리는 재료로 생강이 선택되었습니다. 천 상승을 목적으로 한 처방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을 먼저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피가 잘 돌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몸속에 불필요한 정체가 줄어들 때 천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생강은 바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단독으로도 쓰였지만
다른 재료들과 함께 쓰이며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기, 혈, 수의 흐름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몸이 무거워지고 혈의 흐름이 나빠지면 통증과 냉함이 생기며 수분의 순환이 정체되면 붓기와 피로가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몸이 편안해진다고 보았고, 생강은 이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생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은 억지로 열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금세 따뜻함을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서서히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반응의 속도는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선생님, 생강을 먹으니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것 같아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몸이 과도하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순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잠시 낯설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치료제라기보다 기반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무너진 것을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입니다. 천이 낮아진 몸에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생강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생강이 왜 단독으로보다 어떤 조합 안에서 더 빛을 발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어가 보려 합니다.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의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생강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마주해 왔지만 몸의 바탕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를 하나만 말하라면 주저없이 생강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강은 특정 증상 하나를 겨냥해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몸 전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해온 천순환, 피로 면역의 문제는 모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고 열이 부족해지면 면역 반응도 둔해지며 그 결과 작은 염증이 오래 남게 됩니다. 생강은 이 연결고리에 가장 앞단에서 작용합니다. 혈류를 부드럽게 개선해 몸 구석구석으로 필요한 것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늘 냉한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몸의 말단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염증 반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은 꼭 큰 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고 아침에 몸이 굳어있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쑤시는 느낌 역시 몸 안에 작은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강하게 누르는 방식보다 환경을 바꿔주는 접근이 더 적합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을 도와 염증이 머물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보다 서서히 편안해지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은 갑자기 끌어올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생강이 면역에 기반이 되는 이유는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하기보다 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천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방어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노년층에게 생강이 특히 적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래 써도 몸을 소모시키지 않고 양과 방식만 잘 지키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약은 자꾸 바뀌는데 생강은 오래 함께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재료라고 느끼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은 꾸준히 쓰기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찾는 약재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치료의 중심에 두기보다 생활의 중심에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몇 달 뒤에 안정감을 바라보는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생강은 그 조건을 잘 충족시켜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강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매번 같은 방식으로 먹기 어렵고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말은 제가 오랜 시간 생강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오며 가장 자주 느낀 점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지속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합과 방식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노년기에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강 홍채 흑설탕을 더한 방식입니다. 먼저 왜 홍차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거나 녹차와 함께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의 관점에서 보면 홍차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홍차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성질이 부드럽게 따뜻한 방향으로 바뀐 차입니다. 마셨을 때 속을 차게 식히기보다 몸 안에서 순환을 돕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서로를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그렇다면 흑설탕은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해서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흑설탕은 정제 과정이 적어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맛은 갑자기 혈당을 흔들기보다 생강과 홍차의 따뜻한 성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이 예민해져 자극적인 맛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설탕의 부드러운 단맛이 생강의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생강, 홍차, 흑설탕이 함께 어우러지면 저는 이를 삼중 열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강이 몸의 중심을 두고 홍차가 순환의 길을 열며 흑설탕이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열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함이라는 점이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양과 같은 방식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체질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은 생강의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발이 늘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은 조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몸의 반응을 살피며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강 홍차는 자극적인 처방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손발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밤새 식어 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며 밤의 천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 홍차와 흑설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따뜻함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병명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식어가고 그 차가움이 어떻게 피로와 불편함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차가운 방향으로 기울어온 결과라는 것,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생강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을 조금씩 되찾고 순환을 부드럽게 돕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생강 홍채 흑설탕을 더한 방식은 노년기의 몸에도 무리가 적고 꾸준히 이어가기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따뜻함을 매일 쌓아가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늦게 늙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의 선택이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1년 뒤, 5년 뒤에 나를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많은 환자분들 속에서 보아왔고 제 삶 속에서도 경험해 왔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힌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강의 방향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